엄마, 아무래도 요양원 얘기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 요양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수야? 아들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는 마치 돌멩이처럼 제 가슴에 툭 떨어졌습니다. 숨이 잠시 멈췄고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 굳는 걸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고 그 안에는 불안이 살짝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골랐습니다. 그냥 엄마가 여기서 불편하지 않으신가 해서요. 우리도 바빠서 엄마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그 뒤에 숨은 뜻을 읽고 있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 그 단어가 제 마음 속에서 조용히 메아리 쳤습니다. 불편함.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사이에 그 미묘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한 게.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게 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아들과 며느리의 집으로 들어올 때는 설렘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던 집은 너무 넓고 쓸쓸했지요. 아들이 손을 내밀며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주의 제잘거리는 소리, 며느리의 밝은 웃음, 아들의 듬직한 모습. 이 모든 게 가족이라는 온기로 저를 감싸줄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손주와 공원에 나가 놀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따뜻했던 온기는 조금씩 미묘한 어색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누구라도 지나칠 법한 작은 순간들. 예를 들어 식탁에 앉는 시간. 저는 아침 7시면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게 제 오랜 습관이었고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8시가 넘어서야 아이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국을 끓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국을 끓이셨어요? 오늘은 간단히 토스트 먹으려고 했는데. 그 말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 멈칫하며 국 냄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건 점심에 먹으면 되지 하고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괜한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또 그들의 방식을 어기는 건 아닌지. 또 다른 날은 집안 청소 문제로 작은 충돌이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손주가 어지른 거실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바닥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게 오랜 습관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거실 정리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가 치우시면 오히려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기 힘들어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저를 뚜렷이 선을 긋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쓰레받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 내가 괜한 짓 했구나.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서운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리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그게 어머니 된 제 몫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선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어도 모른 척했고, 먼지가 보여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괜히 무언가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국을 식탁에 올리기 전에 간을 보곤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습관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는데 며느리가 주방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혹시 국은 저희가 다 같이 먹을 때 간을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혹시라도 세균 같은 게 걱정돼서요.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위생에 민감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미세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할게 하고 대답했지만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왠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이에게 밥을 먹였고 아들은 회사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밥을 먹으며 자꾸만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실수한 걸까? 내가 부담을 준 걸까? 이런 일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손주가 잠드는 시간, 설거지를 하는 순서, 거실에 쌓인 택배 상자를 어디에 둘지. 하나하나가 사소했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어느새 제 발걸음은 집안에서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화장실 물을 내리는 소리, 늦은 밤 책장을 넘기는 소리, 심지어 숨 쉬는 소리마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혹시라도 내가 이 집의 리듬을 깨는 건 아닌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밝게 웃으며 모든 걸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눈빛에도 미세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우유를 쏟았을 때 제가 급히 행주를 가져가며 괜찮아, 내가 닦을게 했는데 며느리가 살짝 한숨을 쉬며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고 행주를 받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칫하며 손을 거뒀습니다. 그녀의 한숨은 작았지만 제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손주가 뭔가를 엎질러도 바로 나서지 못하고 며느리의 반응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이 모든 걸 모르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가끔 저를 보며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다독이곤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제게 더 조심하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래, 민수야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조심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손주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며느리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소파에 앉아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 맛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는 이 집이 내 집이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따뜻함이 옅어졌고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변화는 미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응, 그냥 습관이야. 물 끓여놨어. 웃으며 답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포트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부엌에서 하는 일들이 그들의 일상에 어긋난다는 걸. 그 뒤로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망설였습니다. 혹시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그 망설임은 저를 부엌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아침이면 제 방에서 문을 닫고 창밖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다 물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엔 이런 얼룩 어떻게 지우셨어요? 베이킹소다에 식초 좀 섞어서 문지르면 잘 지워져. 함께 웃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바빠졌고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부담을 줄까봐. 어느 날 손주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깎아주려 했습니다. 아이, 이거 먹어. 그런데 며느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나중에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아침 안 먹었거든요. 아, 그래, 미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썰렁해졌습니다. 그 뒤로 손주에게 뭘 해주려다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실수할까봐. 저는 점점 손주와의 시간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아들도 바빠졌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퇴근 후엔 손주와 잠깐 놀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가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별일 없었어, 민수야. 짧게 대답하며 웃었지만 속으론 할 말이 많았습니다. 외롭다고,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바쁜 아들에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저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고 며느리는 손주 밥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없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 고요함이 저를 삼켰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니 어둠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더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드실 거 있어요? 응, 있어. 오늘 좀 쉬세요. 그래. 이런 말들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묻고 싶어도, 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도 말을 삼켰습니다. 혹시 부담이 될까봐. 저는 점점 방 안에 갇혔습니다. 낮이면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TV를 틀어도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도 그건 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손주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주우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 그래, 미안. 웃으며 물러났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와 놀고 싶어도 며느리가 아이, 이제 목욕할 시간이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문은 저를 세상과 갈라놓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가끔 챙기려 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괜찮아, 민수야. 너희나 쉬어. 어머니, 맛있는 거 사올까요? 아니야, 됐다. 웃으며 거절했지만 속으론 외쳤습니다. 나 좀 봐줘, 민수야.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부담스러울까 두려운 마음이 저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점점 더 방 안에, 내 마음 안에 갇혀갔습니다.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 집에서 점점 조심스러워진 저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일원이고 싶었습니다. 손주와 웃으며 놀고, 며느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자꾸만 작은 오해로 엇나갔습니다. 그 오해들은 제 마음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손주는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손주가 혼자 놀다 지칠까봐 다가가 함께 놀았습니다. 손주가 자동차를 굴리며 신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 차 빨라. 정말 빠르네. 할머니도 굴려볼까? 손주는 까르르 웃으며 자동차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기뻐하며 자동차를 바닥에 굴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나게 굴린 탓인지 자동차가 손주의 발가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손주가 아야 하며 발을 문질렀고 울먹였습니다. 다행히 세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발가락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머,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괜찮아. 급히 달래며 발을 쓰다듬었지만 며느리가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굴리다. 내가 세게 굴렸나 봐. 발가락 살짝 스쳤는데 심하지 않아. 며느리는 손주의 발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았지만 제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근데 아이가 어려서 장난감 놀 땐 조심해야 해요.
다치면 걱정이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실수했나? 손주는 며느리 품에서 진정했지만 저는 어색해졌습니다. 구석에 멈춘 자동차가 제 실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적었고 눈을 피했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봤죠. 미안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이발 스친 거 내가 조심했어야 했어. 미안해. 더 조심할게.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이가 활발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그 웃음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상황을 덮으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뉘앙스를 느끼며 밥을 삼켰습니다. 밤에 방에 누워 손주의 울먹이던 얼굴과 며느리의 한숨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부주의했나? 그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손주와 놀 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또 다치게 할까봐. 손주가 책을 읽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간식 시간이에요 하면 물러났습니다. 장난감을 떨어뜨려도 며느리 반응을 살폈습니다. 망설임이 쌓이며 손주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또 다른 날 손주가 좋아할 과일, 젤리를 사왔습니다.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놔줘? 그래, 맛있게 먹어. 손주는 행복하게 웃었지만 며느리가 포장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탕이 많네요. 아이한테는 조심해야 해요. 얼른 사과했습니다. 미안, 몰랐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죠. 그 웃음은 어색했고 또 실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 간식을 주고 싶어도 망설였습니다. 과일을 깎다 멈췄고 쿠키를 봐도 괜찮을까? 하며 손을 거뒀습니다. 그 망설임은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또 손주 낮잠 시간을 잘못 알아 방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막 잤어요. 깨울까 걱정돼요. 아, 미안해. 웃으며 물러났지만 무거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싶어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그 눈치는 아기가 아니었지만 큰 벽이었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제 방에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조용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응, 민수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웃었지만 속으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자리를 찾고 싶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저는 폐가 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움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제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쌓이며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제 발걸음은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손주와의 웃음, 며느리와의 대화, 아들과의 따뜻한 순간들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곳이 여전히 내 집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저녁, 아들의 한마디로 흔들렸습니다. 쌀쌀한 봄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손주를 재운 뒤 저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묘하게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불편하시죠? 그 말에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불편할 게 뭐 있어? 목소리를 밝게 하려 했지만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쉽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은 며느리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괜한 부담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바빠서 어머니를 잘 챙기지 못하고. 말끝이 흐려졌지만 저는 그 뒤에 올 말을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요양원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 그 단어는 낯설지 않았지만 제 앞에서 들으니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숨이 멈춘 듯한 순간 저는 애써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요양원? 내가 벌써 그런 데 갈 나이는 아니지. 민수야. 아들은 다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은 좋은 시설 많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요. 어머니가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챙기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아침 저녁 바빠서 아이 돌보는 것도 정신없고 어머니께는 늘 방 안에만 계시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그 말들은 부드러웠지만 제 마음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편하게 해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그 사실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민수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생각해 볼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텅 빈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그 최선이 저를 이 집 밖으로 내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들, 손주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은 따뜻했지만 지금의 저는 그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혼잣말이 방 안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제안은 그들의 배려였지만 제게는 외로움만 더 깊게 새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자리는 이제 어디일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요양원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급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둘러보시죠.
어머니가 편해야 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제 모습이,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웃음이 다시 돌아오길 바랐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요양원 제안 이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는 제 존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현실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저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며칠 뒤 아들이 시간을 내어 요양원을 둘러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둘러보세요. 마음에 드는 곳이어야죠. 차를 몰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은 시내 외곽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건물과 작은 공원,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리 알아본 듯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햇살 잘 들어오고 시설도 깨끗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 직원이 나와 안내했습니다. 식당, 공동 거실, 체력 단련실, 그리고 방들을 보여줬습니다. 방은 아담했습니다. 창가에 작은 침대와 책상, 벽에 붙은 작은 TV가 전부였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자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산책도 가능하고 그림 그리기, 음악 프로그램도 있어요. 식사도 어르신 입맛에 맞게 준비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깨끗한 복도, 햇살이 비치는 창문, 정돈된 가구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 어디에서도 제자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 화분, 벽에 걸린 그림은 누군가에겐 소중할지 몰라도 제게는 낯선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깨끗하고 좋아 보인다. 하지만 마음속엔 좋다는 말 뒤에 따라붙는 공허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제 집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커피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결정할 거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제일 편해야 해요. 저는 커피잔을 감싸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등, 굳은 손가락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커피 향은 부드러웠지만 마음까지 데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고맙다.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속으론 수많은 생각이 얽혔습니다. 이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일까? 아들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그 최선이 제게는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괜히 라디오를 틀었고 저는 창밖 어둠 속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는 제 마음처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요양원 방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깨끗했지만 텅 빈 그 공간은 제게 아무 말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쌓인 오해와 거리감은 아팠지만 그래도 이곳엔 손주의 웃음,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부엌 냄새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그 무엇도 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족의 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습니다. 요양원에 가기로 결정한 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따뜻한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은 제 마음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점점 멀어진 제자리가 이제 정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의 배려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침, 저는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짐을 챙기려니 막상 넣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읽다 만책 한 권,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그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짓던 젊은 제 모습.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짐 제가 싸드릴까요? 며느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가 해야지. 차곡차곡 짐을 싸며 마음은 묘하게 텅 비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저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짐을 다 싼 뒤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손주의 웃음소리가 울리던 거실, 밤마다 조심스레 지나가던 복도.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제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아들이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며느리는 손주를 안고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주는 잠이 든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갔지만 그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방 안내해 드릴게요. 웃으며 말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방은 며칠 전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쏟아지고 작은 침대 옆에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으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했지만 이곳이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너희 바쁠 텐데
너무 자주 오진 마.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스쳐갔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곧 또 올게요. 아들은 방을 둘러보며 괜히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사진을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곳은 깨끗하고 안전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빈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내뱉으며 오래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내 새 집이라면 왜 이렇게 낯설고 쓸쓸한 걸까? 그 질문은 답 없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은 낯설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하얀 침대 시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 친절하게 웃는 직원들. 이곳이 새 출발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일지 몰라도 마음을 달래줄 곳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사소한 사건들과 그로 인한 감정들은 제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은 집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아침은 늘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7시 반 스피커에서 울리는 기상방송과 함께 커튼이 열립니다. 하지만 저는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집에서는 그 시간에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곤 했지만 이곳에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손주의 제잘거리는 소리, 며느리의 그릇소리가 없는 고요함은 제게 낯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공동식당으로 갔습니다. 긴 테이블엔 어르신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는 이들, 멍하니 창밖을 보는 이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첫 식사 때 옆자리 할머니가 툭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네, 저는 영자라고 해요. 웃으며 답했지만 할머니는 아, 그래요.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가 이어질 줄 알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조용히 살아가는 곳.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텅 빈 시간이 저를 맞았습니다. TV를 틀어도 드라마 소리는 멀게 들렸고 뉴스 자막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올려놓은 가족사진 남편, 아들, 손주가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었으면.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사진은 위로가 아니라 그리움만 더 깊게 했습니다. 오전 10시 활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이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영자 어머니, 오늘 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 있어요. 가보실래요? 호기심에 따라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진흙을 만지며 작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강사가 다가와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누구 줄 건가요? 글쎄요, 손주가 좋아할까? 그 말에 손주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늘기 손에서 부서지며 그릇이 망가졌습니다. 강사가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했지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망가진 그릇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집에서 손주와 블록을 쌓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곳에선 그런 온기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날 노래 교실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고향의 봄을 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불러요. 노래를 따라 불렀지만 내 고향 남쪽 나라 가사에 고향집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꽃을 심던 봄날, 아들이 뛰놀던 모습. 목소리가 떨리며 멈췄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왜 안 부르세요? 했지만 목이 좀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래는 즐거움이 아니라 아픔을 불러왔습니다. 식당에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다 옆자리 어르신과 팔이 부딪혀 쟁반이 흔들렸습니다. 국이 테이블에 쏟아졌고 그 어르신이 툴툴거렸습니다. 조심 좀 하시지. 여기서까지 이러면 어쩌나.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급히 사과했지만 직원이 닦으며 괜찮아요. 해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서 며느리의 한숨을 들었을 때처럼 이곳에서도 나는 실수하는 존재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후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작은 정원엔 꽃이 피어 있었지만 집 앞마당의 장미꽃 향이 그리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손주와 공원에 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저 잡아 하며 뛰던 모습. 하지만 이곳에선 혼자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나며 인사했습니다. 날씨 좋네요. 네, 그렇죠. 그 짧은 대화는 고마웠지만 곧 고요가 돌아왔습니다. 산책로 끝에서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선 이렇게 혼자 걷지 않았는데 저녁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텅 빈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창밖 노을을 보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자야, 오늘 하루 어땠어? 하지만 그건 환청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을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텐데.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연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없어요? 응, 민수야. 괜찮아. 웃으며 답했지만 전화를 끊으면 더 쓸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기다리다 잠들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달빛만 비추는 방을 보니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또 다른 날 복도에서 어르신들끼리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내 자리야 하며 화를 냈고 다른 분이 매일 똑같은 소리 하며 맞섰습니다. 직원이 달래며 상황을 정리했지만 그 소라는 제게 이곳에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외로움이 때론 날카로운 말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이곳에서도 나는 외톨이였습니다. 어느 밤 꿈을 꿨습니다. 집 거실에서 손주가 뛰어오며 할머니 하고 안기는 꿈. 하지만 깨어나니 어두운 방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그 속삭임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사소한 사건들, 망가진 도자기, 끊긴 노래, 쏟아진 국, 끝나지 않는 고요는 제게 외로움과 무력감을 안겼습니다. 집에서의 오해와 거리감은 아팠지만 거기엔 가족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이곳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제 마음을 하루하루 갉아먹었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3개월을 넘기며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방과 정돈된 일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외로움으로 얼룩졌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며느리의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가 없는 이곳은 제게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창밖 노을을 보며 집에서의 순간들을 떠올렸지만 그 기억은 위로가 아니라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조용한 오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방 안은 늘 그렇듯 고요했고, 저는 책상에 놓인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제 모습.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잠깐 들를게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언제든 와 하고 답하며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들이 요양원에 올 때면 늘 짧은 인사와 어색한 미소로 끝났기에 이번 방문이 다를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묻은 떨림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1시간쯤 뒤 아들이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초췌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야, 어디 아프냐? 걱정이 앞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였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와 무언가 말하지 못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요양원 옆 작은 정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느다란 비가 흩날렸고 바람이 살랑이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말없이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었나 봐요.
동료들이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깨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그의 손이 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말 안 했어? 괜찮은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과로였다고 휴식을 좀 취하라고 했어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어머니가 늘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따뜻한 죽 끓여 주시고 이마에 손 얹어 주시고 그때처럼 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홀로 깨어났을 아들의 외로움이, 그 서러움이 제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깊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이 그냥 빈 공간 같았어요. 아무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줄 사람 없고, 아무도 조용히 말 걸어줄 사람 없고, 그냥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린다고 요양원에 모신다고 했는데 결국 어머니도 외롭게 만들고 우리도 더 외로워졌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쓸쓸한 밤들, 손주와 아들을 그리워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담담히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나도 너희 곁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그 한마디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 내리는 정원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요양원에서의 외로움, 집에서의 오해와 거리감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오세요.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아들이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그의 눈은 간절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돌아갈게. 그 약속은 비 내리는 정원의 따뜻한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놓지 않았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아들의 진심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서기 전 작은 캐리어를 챙기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침대, 창가의 사진, 텅 빈 책상. 이곳은 잠시 머문 장소일 뿐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건강하세요 하며 배웅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싱그러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와 희망이 섞인 바람은 요양원의 차가운 공기와 달랐습니다. 차에 오르자 뒷좌석에서 손주가 환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요. 그 밝은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주는 작은 손으로 제 팔을 잡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요양원에서 잊었던 온기였습니다. 차가 동네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의 떡집, 손주와 갔던 놀이터, 집 앞 느티나무.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구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거실엔 손주의 장난감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게 요양원의 고요함과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캐리어를 받아들며 환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집이 좀 어수선하지만 그 말엔 포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다시 와서 기쁘네. 손주가 달려와 제 손을 끌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 이 로봇 보여줄게. 작은 손이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손주는 새 장난감 로봇을 자랑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의 감촉, 천진한 웃음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요양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들었던 새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내 가족, 내 집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북적였습니다. 며느리의 된장국, 고등어구이, 아들이 사온 과일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어. 내가 고른 거야. 손주는 젓가락을 들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같이 맛있는 거 많이 해 먹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맛있게 먹자. 식사 후 아들이 거실로 나를 불렀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팠을 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병원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가 곁에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도 늙어서 힘없을 때 내 자식이 나를 소홀히 대하면 얼마나 서러울지. 어머니가 다시 집에 와주셔서 이제야 진짜 집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요양원에서의 외로움을 녹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야, 나도 돌아와서 기쁘구나. 그날 밤, 제 방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요양원의 딱딱한 매트리스와 달리 이 이불은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선 손주의 제잘거림과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한 온기 속에서, 익숙한 소리들 속에서 제 마음은 조용히 풀어졌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이해나 완벽한 화해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향한 작은 다정함이 이 집을 다시 집답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빗소리,
손주의 웃음소리, 아들의 숨소리. 이 모든 것들이 방공기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제 곁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깊고 따뜻한 잠에 들었습니다.